자, structure 2장으로 챕터 1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봤고 챕터 2 구조 structure를 보겠습니다. 구조라고 이제 2장에서 바로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달고 왔는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통사론에서 구조가 있다라는 거. 우리 눈에 문장이 보통 이렇게 보이기에는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쭉 있지만 이것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문장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한번 봐라 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 그 구조도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계층적 구조가 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어떠한 통사적인 현상이 있는지를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요 2장에서는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a sentence has a syntactic structure, 통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사적 구조라는 것은 그냥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트리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리잖아요. 예, 그러한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사적 구조라는 것은 우리 보통 트리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때 그러한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통사적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조에 대한 인투이션, 직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있죠. 예. The structure intuition which native speaker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에 관한 직관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사운드 시퀀스가 더 구조에 대한 직관이 뭐냐면은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열이 돼가지고 하나의 음소가 나열이 돼서 음절이 되고 그 음절이 또 여러 개 있어서 하나의 단어가 되고, 그쵸? 하나의 단어가 되고, 그 단어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뭐가 돼요? phrase가 되고, 그 phrase들이 또 모여가지고 뭐가 돼? 문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사운드의 연속적인 그러한 배열들이 어떻게 해요? Structured into successively, 연속적으로 더 큰 구조로 이렇게 점점 더 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때 직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네이티브 스피커의 직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English Native Speaker의 직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어의 직관이 있죠.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라는 그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조에 대한 직관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Particular set of constituents belong to the same category or no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범주가 있다라는 거죠. 범주. 문장 안에 이러한 문장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떠한 세트 성분들은 동일한 범주에 속하고 얘네들은 다른 범주에 속한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범주, 소위 우리가 말할 때 그 품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품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어를 분류해 놓는 거, 단어를 분류해 놓는 그러한 분류법이 있다. 이것이 말하는 게 이게 구조가 있다라는 거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는 거, 단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book, this book. 그래서 점점 더 단어에 점점 커지는 거, 이러한 커지는 그러한 구조. 그 다음에 범주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인투이션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 책에서 보여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러한 문장이 있죠. 자, this boy must seem incredibly stupid to that girl.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선형적인 문장이지만 얘네들이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구조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건 디터미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명사가 되는 거죠. 이런 범주가 있다라는 거. 일단 범주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인간의 언어에 범주가 있다라는 것은 영어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언어에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범주가 다 있어요. 명사, 형용사 이렇게 분류가 다 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누가 애초부터 사용하면서 자 우리는 명사, 형용사, 동사를 정해놓고 말하자라고 누가 했을까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어떻게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범주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 뭐 동사, 전치사 이런 게 다 있다란 말이에요. 좀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다 각각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M은 모달이 되는 거고요. 이 동사가 되겠죠. incredibly 부사가 되겠죠. stupid 형용사가 되겠죠. adjective 전치사가 되겠죠. to는 that은 determiner가 되고 이거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다 각각 범주에 속한단 말이죠.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점점 이제 더 서로 묶여가지고 하나의 성분을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요? MP 더 큰 성분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는 애고 그 다음에 여기서 incredibly stupid라는 것은 형용사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명사구를 형성하면서 P하고 PP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얘네들이 결합이 되면서 BP의 형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특포에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선형적인 단어들의 배열만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우리가 explain 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통사적인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거 문법의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냐라 통사로는 explanatory adequacy를 충족시켜 설명적인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설명적인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단순히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찾아냈어야 했었죠. 이러한 구조를 찾지 못하면 수많은 통사적인 현상을 설명하지를 못해요. 단순히 어느 정도만 설명해. 그냥 관찰적 수준에서만 조금 더 나간다고 해도 디스크립티브 기술적인 타당성만 충족시키는 그런 문법 기술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설명적 타당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보편성이 떨어지죠. 이 언어는 이 나름대로의 기술하고 저 언어는 저 언어 나름대로의 기술 방식이 있을 테고 각각의 기술 방식이 있지만은 보편성이 떨어져요. 보편성이 떨어지면 인간의 언어 능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그런 인사이트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언어 습득과 관련된 설명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구조가 우리가 맨날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말만 이렇게 입 뻥뻥하면서 말하는데 구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거든요. 기본이에요. 이런 구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사론을 배우는 여러분들도 임용시험에서 이 문장의 구조를 그려봐라 라는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통사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려면은 이러한 트리 다이어그램을 구조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석이 되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통사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공부하는 그 단계가 지금 먼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구조를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구조를 통해서 설명되는 통사적인 설명 방식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아주 지루하게 이 투포에서는 그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챕터 2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갑니다. 약간 좀 지루해요. 또 그 뒷장에 가면은 또 구조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챕터 2포고의 그 원서 특강은 상당 부분 구조에 대한 이야기, 즉 구조라면은 뭐예요? constituency, 성분성, 그게 구조 이야기거든요. 성분성, 성분 테스트, 그다음에 범주 이야기, 캐테고리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낼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가 딱지가 앉을만 하면은 이제 다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아씨 왜 자꾸 구조 얘기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구조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시고 질문하시고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좀 더 즐거운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아까 그 구조에 대한, 아까 제가 그렸던 그 구조에 대한 이제 코멘트입니다. 모든 sentence들은 have a categorical constituent structure. 즉 무슨 말이에요? 모든 sentence는 hierarchically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선형적인 게 아니라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out of words and phrase 해가지고 여기에 왜 들어갔을까요? phrased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계층적으로 구조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러한 모든 센텐스라는 것은 영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기술 방식은 이미 explanatory adequacy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설명 방식이 되는 거죠. 모든 센텐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층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가 있다라는 것은 아까 캐테고리가 있다. 일부 그 단어들, 어떤 단어들은 어떤 캐테고리에 속하고 범주에 속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범주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통사적인 그러한 속성을 공유하거든요. 통사적인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통사적인 우리의 문장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통사적인 속성을 공유하는 걔네들을 분류하는 것에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캐테고리를 분류했을 때 part of speech라고 해가지고 품사를 이야기하죠. 품사를 이야기할 때 팔품사를 이야기하죠. 팔품사. 그래서 단순히 그 팔품사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팔품사가 있어. 팔품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어쩌고 해가지고 밑에 감탄사까지 이렇게 해서 팔품사 외워. 그게 아니라 그 품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아이들한테 티칭을 해주는 게 좋죠. 물론 나도 인식해야 되고. 품사가 왜 있는 거냐? 문장이 구조적으로 있다라는 그 반증이에요. 품사가 문장이 구조화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품사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흐릿하면 문장을 구조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문장을 구조화하지 못한다면은 더 나아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생성하는데,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새로운 문장을 만들고 작문하고 말하고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품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팔품사를 영어 공부할 때 문법에서 맨 앞에 두는 겁니다. 팔품사 하니까 뭐 지겹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겨우니까 나는 앞으로 팔품사부터 안 가르칠 거야. 나는 특별한 선생님입니까? 이렇게 티칭할 것입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에 왜 그런 순서로 나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뒤바꿔서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word level category 할 때 이 word level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phrase level이 아니라는 거예요. phrase level이 아니라는 거예요. word level이. 그래서 캐테고리, 소위 말하는 우리가 팔품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팔품사도 단어가 8개의 그 캐테고리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8개의 캐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8개의 캐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 기존의 학교 문법에서,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학교 문법의 그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8개가 맞냐? 9개로는 분류하지 못하냐? 10개는 아니야? 혹은 7개 아니야? 7개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6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8개로 분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리가 의심해볼 여지가 있지만, 이 품사, 캐테고리가 있다라는 거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arious categories of different types categories like noun, verb. 숫자를 한번 세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adjective도 우리가 보통 팔품사 들어가는 거고요. 네 번째, adverb 부사 들어가는 거, preposition도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modal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modal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류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학교 문법에서 modal이라고 분류하는 건 없죠. 그죠? 그냥 동사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조동사니까, 우리 조동사라고 얘기하니까 동사 안에 그냥 다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학교 문법에서 팔로 제시했던 동사를 여기서는 지금 verb나 modal로 분류를 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죠. 동사하고 modal은 완전히 달라요. can하고 insist, insist 이러한 일반 동사하고는 속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eterminer도 지금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넣지 않는 거죠. determiner도 이것도 넣지 않는 거예요. 한정사는 학교 문법에서 형용사로 그냥 퉁쳐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수량 형용사. 이 한정사를, all 같은 이런 한정사를 수량 형용사라고 부르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의 장점은 있어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니까 학습 가르치는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적정한 그러한 용어는 아니죠. 어쨌거나 이제 통사론에서는 이렇게 좀 더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분류했던 팔품사 방식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린 그 정도로 잡아두시고요. 여기서 디터미너를 별도의 품사로 뺀 것이 중요하죠. 모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을 다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모달의 통사적인 특성이 뭐길래 별도로 빼놨는지, 모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통사적인 특징이 뭔지 잡아두셔야 되고, 디터미너도 기존의 형용사로 같이 묶지 않고 디터미너 한정사라고 별도로 범주로 뺀 것은 얘네들이 통사적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란 이야기잖아요. 그쵸? 예. 자,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증거예요? word level category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word level category가 존재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예,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ABC 막 쓰는 거, 그 노트 5선지 오선지가 아니라 영어 쓰는 거 노트 사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오래 배웠죠. 예, 오래 영어라는 것을 옆에 배운다기보다도 옆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죠? 옆에 달고 살았어요. 영어를 항상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에 달고 살아서 이미 다 알고 있죠. 팔품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팔품사가 어떤 기준으로 팔품사를 우리가 구분하는지, 자, 요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잡아둡시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팔품사, 학교 문법에서 배우는 팔품사, 동사, 대명사, 형용사, 명사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분류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명사는 얘네들이 다 명사야?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명사 측면에서 명사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사물의 이름? 명사는 사물의 이름? 아니면 동사는 어떤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룹들, 요렇게 혹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올드한 방식입니다. 올드한 방식이고 의미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죠. 명사는 이름 명자 따가지고 이름 명자 쓰니까 사물의 이름? 굉장히 올드한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 전통 문법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전통 문법이라면은 수십 년 전의 문법 기술 방식, 우리나라에 썼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은 좀 더 수정해주고 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범주가 있다, word level category 범주가 있다라는 것 중에서 포놀로지컬한 에비던스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비던스 이런 부분이 시험에서 나올까 라는 그 질문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런 것까지 문제화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강세가 달라요.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달라. 그죠? 여기 의문론으로 넘어가면은 동사는 어디에 스트레스가 지금 주어져요? ultimate syllable에 스트레스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명사는 penultimate syllable에 스트레스가 주어지죠. 그거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예, 그거예요. 왜 그래? 품사가 있다라는 거지. 예. 그 동사에 주어지고 명사에 이렇게 밑에서 penultimate stress가 주어진다는 거,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주어진다라는 거, 그러한 차이가 뭐예요? 품사가 있다라는 거지. 동사와 명사라는 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 포놀로지컬한 에비던스를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 뒤에 스트레스가 어디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여기 10번인데 1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증거를 제시할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그 소제목은 책에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별도로 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여기 이 부분은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semantic evidence예요. semantic evidence는 뭐냐면 요거는 lexical structure ambiguity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단골 주제입니다. 중의성. 그래서 이 11번이 중의성이 있다라는 거죠. mistrust wounds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일 수도 있고 프레이즈일 수도 있고요. 요것이 중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mistrust를 여기 볼까요? mistrust를 명사로 생각하고, 얘를 명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를 동사.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불씨는 뭐 상처를 입힌다? 뭐 그런 의미겠죠. 불씨는 상처를 입힌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대로 이게 동사고, 이게 이제 wounds를 명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wounds를 믿지 마라, 의심해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명사를 믿지 마라, 불신해라, 의심해라 라는 명령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역시 이 품사가 있다라는 반증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ambiguity가 시험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ambiguity가 첫 번째 lexical ambiguity인지 혹은 구조적인 ambiguity인지를 빨리 구분해야 돼요. 빨리 구분해야 됩니다. lexical ambiguity인지 구조적인 ambiguity인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구조적이에요,
렉시칼 앰비규어티는 하나의 단어에, 한 개의 단어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다이어로 표현이 될 때, 그게 그 앰비규어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럭처는 구조적인 측면, 이것처럼 지금 뭔가 품사적 차이로 인한 앰비규어티가 생겼을 때는 구조적인 앰비규어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렉시컬로 인한 앰비규어티인지 구조적인 측면으로 인한 앰비규어티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앰비규어티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그 두 개의 two different 의미 차이예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영어로 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의미가 살짝 서로 다른 것 같긴 하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suspicious wounds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써냈죠. 요 의미를 mistrust source 이게 명확하게 써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영어로. 됐죠?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 앰비규어티 나오면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항상 렉시칼로 인한 앰비규어티인지 구조적인 측면으로 인한 앰비규어티인지,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세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의미가 선택이 돼야 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의 맥락을 주어진다면은 특정한 통사적인 맥락이든지 어떤 맥락이 주어지면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이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딱 잡아서 깔끔하게 앰비규어티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의미적인 에비던스, 즉 중의성이 보이는 이유는 이것이 품사가 있다라는 렉시컬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요. 그 다음에 렉시컬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방금 얘기했지만은 전통 문법에서 올드하게 쓰인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아이고, 손을 밟았다. In terms of their semantic property를 통해서 카테고리를 정의합니다. 이것도 이제 렉시컬 레벨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그 의미겠죠. 동사는 어떻게 정해요? 액션으로. 명사는 어떻게 정해요? entity, 개체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의미로. 그 다음에 형용사는 state로. 물론 말이 너무 단순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adverb는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여전히 학교문법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문법에서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죠. 그 다음에 전치사는 뭐 location으로. determine는 뭡니까? this북의 this. 뭔가 specify 하는 거. 좀 더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거죠. determine는. 자, 그렇게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걸 정의했을 때 시메틱한 측면에서 범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폴로지컬한 측면에서도요. 여기 보시면은 동사는 이렇게 뭔가 인플렉션을 통해서 변화시키지만 아까 이제 모달이 동사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달은 동사와 다르게 이렇게 굴절이 되지 않죠. 시제와 관련해서 굴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djective하고 adverb 같은 경우는 이렇게 er이나 ly로 인플렉션이 된다. 여기서 이제 인플렉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er이나 ly의 그 서픽스가 부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형용사와 부사는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품사로 묶어버리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형용사와 adverb를 다른 품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 같은 경우는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floral inflection을 취하게 되는 거죠.
복수, 단복수의 굴절을 표기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죠. 전부 다 지금 인플렉션과 관련해서 품사, 어떤 접사가 어떤 품사에 적용이 되는지 그게 품사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고로 품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통사적인 에비던스를 보면은 통사적인 에비던스는 디스트리뷰션을 말하는 거죠. 분포,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포. 문장에서의.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항상 뭐만 들어가요? 명사만 들어간다. 그죠? 명사만 들어간다. 아까 그 명사가 의미적으로 정의할 때 entity다 라고 정의한 것과는 또 다르죠. 그죠? 이것은 의미적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분포, 통사적인 측면에서 범주를 정의하는 거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 21번에 보시면은 전부 다 요 can 앞자리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데 B번에는 다른 품사든 들어가지 못해. 이게 명사가 갖는 통사적인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범주가 있다라는 거. 말의 범주, 단어의 범주가 있다라는 거. 참 왜 그렇게 범주를 만들어 놨을까? 대단한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범주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범주를 만든 이유는 우리 통사론의 그 이론에 따르면 범주를 만들어 놔야 그 문장을 구조적으로 구현을 하고 구조적으로 구현이 돼야 뭡니까? 아주 한정된 룰에서 무한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무한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이라고보다 그러한 체계가 갖추게 되는 거고, 그래야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빨리빨리 언어를, 그러한 제한적인 룰만 걔네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딱 들어간다면 그런 무한한 말을 막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식의 언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품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통사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통사 에비던스도 보시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모달 뒤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달은 어느 자리에 위치합니까? 이렇게 yes, no 퀘스천에서 맨 앞자리에 위치하는 게 그게 모달이 되는 거죠. 맨 앞자리에 위치하는 게 모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jective하고 adverb는 very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다면은 adjective하고 adverb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very에 의해서.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adjective하고 adverb를 또 하나의 공통된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또 여기는 뭘까요? preposition은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30번 데이터. 이때 데이터의 그 번호는 책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빨리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preposition은 어떻게 통사적인 속성을 갖는지를 어떻게 정의했나 봅시다. 통사적인 속성. preposition을 통사적인 속성으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좀 어렵죠. 그 전치사는 우리가 기껏해 설명해봐야 전치사니까 앞전자 썼으니까 preposition, 명사 앞에 위치한다.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조금 그 정도의 설명은 충분치가 않죠. 왜 그래? 명사 앞에는 전치사만 들어가? 명사 앞에는 전치사만 들어가? 형용사도 들어가고 디터미너도 들어가고 명사 앞에는 다 위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명사 앞자리에는 전치사를 명사 앞자리라고 그렇게 분포를 정의하는 것은 메인과 틀리지는 않지만 메인과 충분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정의했나 볼까요? 얘네들은 right에 의해서 pre-modified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치사거든요. up, 그 다음에 down. 여긴 또 어떻게 해요? on. 그래서 write up the letter, 이렇게 write down, the write on, 이렇게 해서 right에 의해서 modify 되는 거. 여기 전치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right 들어가면은
completely의 의미를 가지고 전치사 앞에서 수식받는 거. 요렇게 되면 아까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전치사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좁혀지죠. 그죠? 예. 자, 디터미너 계속 그 얘기합니다. 디터미너는 어떻게 정의했나 봅시다. 디터미너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디터미너다. 그래서 분포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모르지만은 뭔가 디터미너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공유하는 자리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some, few, many, no 얘네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디터미너다라고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3번에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word level category는 a set of words다. 단어들이다 그 말이죠. 이 캐테고리들은 공유합니다. common set of linguistic property를 언어적인 속성의 어떤 공통적인 언어적인 속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뭘 길게 써놨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캐테고리가 없었다면, 범주가 없었다면, 만약에 범주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서 써는 거예요. 만약에 범주가 없었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모든 단어들이 had its own utterly idiosyncratic set of linguistic property. 그냥 각각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들 멋대로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시스테매틱하게 공통적인 속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지들 맘대로 그냥 뭐 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봅시다. 언어에서 이 언어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이 범주가 없다면은 문장 구조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문장 구조 자체도 성립이 안 되고, 문장 구조 자체가 없는 그러한 개별적인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impossible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조적으로 즉 이렇게 범주가 없는 게 아니라 범주가 단어들이 grouped into a small finite set of category, 이렇게 한정적인 범주로 그룹핑이 된다면, 분류가 된다면은 phonologically하게, morphologically하게, syntactic하게, semantic 그 룰이 전부 다 뭐예요? 캐테고리 베이스에 입각해서, 아까 뭡니까? 포놀로지컬한 게 뭐야? 스트레스가 어디 떨어지는지, 동사에 떨어지는지, 명사에 떨어지는지, 얼트, 피널티에 떨어지는지, 그게 있잖아요. 모폴로지컬의 굴절 같은 거, 통사적인 분포, 그 다음에 시멘틱하게 되는 그러한 중의성이 있는 그 부분들을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캐테고리 베이스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캐테고리로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이 범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범주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이들이 acquisition, 습득은 enormously simplified.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습득이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화된다. 그래서 금방 습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주라는 것이 단순히 캐테고리가 있다 없다 그것에서 떠나서 그만큼 언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 설명, 언어 능력, 언어를 습득하는 그것까지도 품사로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사에서는 word 레벨이 아니라 phrase 레벨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는 겁니다. 아까 단어가 구조가 있다라고 해서 그 첫 번째가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직관을 어떻게 알았어요? 첫 번째가 점점 단위가 더 커진다. 점점 단위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직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 직관이 있었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한 거고, 첫 번째 먼저 나왔던 부분 점점 단위가 커진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word 레벨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phrasal level 카테고리예요. non-synthetic evidence. 자, 비통사적인 에비던스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통사적인 에비던스란 말은 뭐냐면은 phonological한 evidence, 그죠? morphological한 evidence,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word level 카테고리가요. word level 카테고리가 can be expanded into the corresponding phrase 카테고리로 지금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뭘로 확장이 돼? NP로 확장이 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사가 뭘로 확장이 돼? 동사구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범주로, 큰 범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뭐를 덧붙여서 by the addition of other constituent, 여기에 앞에 붙든지 뒤에 붙든지 뭔가 덧붙여가지고 좀 더 크게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됐고요. 자, 그래서 그 뒤로 한번 넘어가서 모폴로지컬 또 보는 거예요. 모폴로지컬 에비던스를 또 봅니다. 이때는 이제 아까는 뭐가 있다고 본 겁니까? 아까는 word level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한 것을 본 거고, 지금은 phrasal level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단위가 단어 하나하나의 범주뿐만 아니라 덩어리도 카테고리가 있다. 덩어리도 카테고리가 있다. 이것을 보는 거고, 이것 또한 우리가 문법을 explanatory adequacy를 충족시키는 기술 방식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morphological evidence를 바로 볼게요. 여기에 inflection이 있는데 무슨 inflection이냐면은 볼게요. 무슨 inflection이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inflection이 아까 inflection이라면 plural, 그 다음에 과거형, 비교급에서 붙이는 er, 이런 것들은 어디에요? 단어 끝에 붙는 거죠. 특별한 품사의 단어 끝에 붙는 겁니다. s는 명사에 붙고 얘는 동사에 붙고 이거 형용사 부사에 붙었다. 특별한 범주의 끝에 붙었어요. 그죠? 어디에 붙지 않고요. not to the end of phrase 끝에 붙는 게 아니라 단어 끝에 붙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죠? 단어 끝에 붙었습니다. 그걸 아까 우리 이미 봤어요. 그런데 but there is one inflectional movement in English which is indeed a phrasal inflection이에요. phrase에 붙는 inflection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genitive.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속격. 다른 말로 하면 possessive, 소유격. 어포스트로피 s 붙이는 거. 이렇게. 이것이 어디에 붙어요? phrasal 레벨에 붙는다는 거. 단어 레벨에 붙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9번의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어포스트로피 s genitive의 inflection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킹에 붙은 게 아니야. 킹에 붙은 게 아니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킹에 붙는 게 아니라 더 킹에 붙은 거다. 이 말을 하고 붙은 거죠. 더 킹에 어포스트로피 s가 이렇게 붙은 거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었는지 아니면 단어에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 39번의 B번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쓰지는 않단 말이죠. The Kings of England 이렇게 쓰지는 않단 말이에요. The Kings of England, 만약에 그 어포스트로피 s가 단어에 붙었다면은 The Kings of England가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붙었어? The King of England에 붙은 거예요.
The King of England에 붙은 겁니다. 여기 뒤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격은 지금 단어에 붙는 것이 아니라 프레이즈에 붙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포로지컬 에비던스로 보여주는 거고, 자,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프레이즈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책이 조금 초반에 좀 지루하죠. 왜냐하면 범주가 있다, 월드 레벨 캐테고리가 있다, 그 다음에 프레이즈 레벨 캐테고리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그러나 또 좋은 점은 이러한 자료,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단계마다 데이터들을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줘요. 우린 장점만 가져갑시다. 장점만. 데이터들을 보는 재미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요. 아직 지금 에비던스, 모플러, 프레이즈가 있어. 프레이즈가 있고 단어의 레벨의 캐테고리 있고 프레이즈 레벨 캐테고리가 있어. 그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음에도 지금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약간 지루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데이터 보는 재미로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포스트로피 S인 possessive 그 굴절 요소가 어디에 붙어요? noun phrase에 붙는 거야. 그래서 noun phrase에다가 NP에 apostrophe S가 붙는 거예요. NP에만 붙게 되는 겁니다. 어디가 아니라 지금 adjective phrase에는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범주도 더 확장이 돼가지고 phrase level 캐테고리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구, 형용사구, 동사구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구나. 좀 더 단어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캐테고리 레벨, 프레이즈 레벨 캐테고리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좀 빨리 볼 수 있겠죠. 자, ambiguity 또 나왔습니다. ambiguity 또 나왔어요. ambiguity. 자, 41번에 ambiguity 나왔을 때는 지금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렉시칼로 인한 거냐, 렉시칼 ambiguity냐, 아니면 스트럭처럴 ambiguity냐, 그걸 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정확하게 미닝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Mary looked very hard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ambiguity가 여기서 느껴지는지를 읽지 말고 먼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Mary looked very hard가 어떤 의미, 해석이 가능한지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두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두 개가 나온 거를 알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의성이 어휘적인 중의성입니까? 구조적인 중의성입니까? 이미 나와 있네. 이미 구조적인 중요성이라 나와 있는데, 혹시 어휘적인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휘적인 중요성은 다이어로 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로 인해서 다이성이 생겼어. 뱅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강둑, 은행 이런 게 있으니까 두 가지 의미로 중의성이 생기면 어휘적 중의성인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해석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adjective phrase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adjective phrase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dverb phrase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이야. 그러니까 범주가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범주가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구조적인 중의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범주로 인한 해석의 차이니까. 구조적인 중의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형용사구로 아니면 부사구로 해석이 됐을 때 각각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내시면 되죠. very severe 이라는 그 부분. 그 다음에 very intensely, 매우 intensely하게 지금 보고 있다. 그죠? 그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 형용사고로 해석일 때는 very severe, 아주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이는 거죠. 심각해 보인다, Mary가. 그 다음에 very intensely 이라고 보는 것은 뭘 겁나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집중해서. 그 차이가 있고, 이렇게 차이로 해석이 되는 것은 이것이 품사 차이다. 그런 품사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역시 이 semantic evidence로 인해서 범주가, 즉 그 무슨 범주? phrasal verb category가 존재한다. phrasal verb category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ambiguity는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러한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매우 임용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cope ambiguity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좀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